네, 11번 문항에서는 보기의 괄호 속 단어 중 문맥에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전편에서도 1회차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 어휘의 문맥에 맞는 것 찾기라는 문제를 좀 여러 개 이렇게 실어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영모고 1번에서는요. 어휘 문제를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어 두었거든요. 연습을 좀 충실히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이렇게 강추 유형입니다. 문맥에 맞는 뭐 여러 개 단어 속에서 이렇게 찾아주기. 아까는 제가 이제 전편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는 한자 어와 함께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냥 우리의 이제 그 한글 단어로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많이 보는 단어인데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헷갈리죠. 또 그런 그 단어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문맥에 맞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감각 잘 기르셔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 억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는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건지 혹은 억제라고 하는 것은요. 억제, 이거는 억압하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화되다, 완화시키는 거.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걸까요? 아니면 완화시키는 걸까요?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강제성을 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억제보다는 통제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죠. 문맥에 맞게. 자,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통합을 어떻게 하는 태도를 길러준다고요? 지향할까요? 지향을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통합을 하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기 때문에 더 향해 가야겠죠.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인 통합을 교육의 힘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하게 분리, 분화, 또 비슷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분리, 분화된 조직 기능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통합. 그러니까 이런 분리, 분화된 조직 기능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통합을 위해서 법과 공권력을 발동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and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조직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은 통합해준다 그랬는데 어떤 조직이 필요할까요? 자,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뉘어 떨어지는 걸 의미하죠. 나뉘어 떨어짐. 두 번째, 분화라고 하는 것은요. 분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질적인 것으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것.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에는 분화라고 하는 용어가 더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문맥에 맞는 거니까. 해서 지금 6개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문맥에 맞는 걸 찾아주는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은요. 12번 문항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관동별곡, 우리 정철하면 관동별곡인데 3위인곡 편을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정철의 관동별곡, 3위인곡, 송미인곡은 거의 교과서적인 그런 작품이잖아요. 고전문학 공부할 때. 특히 이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인, 임금을 의미하죠. 임금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제 전체 부분으로 보자면 짧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A하고 B에 관련이 좀 더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해석을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유한한데. 자, 여기서부터 제시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인생은요, 끝이 있죠. 사람은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걱정은 끝이 없다. 여기서 보니까 뭔가 화자가 걱정이 많은가 봐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전 시어에 나오는 무심은요. 욕심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욕심이 없고 하지만
그 욕심 없는 가운데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계절이 때를 알아서 가자마자 다시 오니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동풍이 살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자, 시간이 변화했죠. 동풍이 살짝 불어 이제 봄이 됐습니다. 쌓인 눈을 이렇게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이제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에서 초봄으로 가는 것 같죠. 특히 매난국죽 관습적 상징에 해당하는 매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조절개. 자, 화자에 이런 그 매화를 등장시켜서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또 이렇게 우리한테 암시해주는 부분이고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매화 향기는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사미임고, 임금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가는 가운데 화자는 시름이 쌓여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죠. 황혼에 달이 돋아서 베개맡에 비치니, 아까 1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반 작가의 이런 글에서는 임금, 그 님을 제시할 때 임금을 제시하는데, 특히 하늘에 떠있는 이런 임금 제시하는 글들에서 하늘에 떠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것들, 어떤 거요?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대로 임금을 상징하는 이러한 재료들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혼 저녁 무렵에 달이 돋아서 베개의 머리맡에 비친다. 지금 화자가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왜요? 임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임금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 이렇게 저녁이고 황혼에 달이 돋아서 베개맡에 비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독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옆에 님이 없는 것 같죠. 님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이 달이 돋아서 베개맡이 비친다.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와, 또 임 나왔죠. 양반 남자 작가의 임이 누구라고요? 양반 남자 작가의 님이 왕. 그래서 이 달을 그대로 왕에 연결시켜주면 좋겠고요. 달을 보고서 저게 임이냐 아니냐, 저 매화를 꺾어내어서 임 계신데 보내고자. 특히 고전에 나오는 이 고저라고 하는 어미는요, 원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를 원하다. 임이 계신 곳에, 임금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매난국죽,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관습적 상징이라 그랬죠. 지조와 절개의 관습적 상징이다. 저 매화를 꺾어서 임 계신 데 보내고 싶다. 연결이 되시나요? 혹시 임금이 떨어져 있는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임에게 이런 지조절개를 지키고 있는 걸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 꽃으로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다. 이미 너를 보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실까? 그런데 뭔가 좀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진 시간이 혹시 길어진 걸까요? 이 꽃을 보고, 너를 보고, 매와 너를 보고 어떻게 여겨줄까? 반가워하실까?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귀찮아하실까? 이런 그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1번 한번 가볼게요. A는 대상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A는 아까 임금이었잖아요.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B.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화자의 소방을 반영한다. B는 괜찮아요? 그 다음 2번. A는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임금을 목표로 해버리면 반역죄죠. 그 다음에 B. 화자의 심적 방황을, 방황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A는 화자에게 부재하는 대상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이다. 네, 맞습니다. 해, 달, 별. 자, 그리고 B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는 이런 하나의 자연물,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겠죠. 저 매화를 꺾어서 임 계신데 보내길 원한다. 그 매화를 보고서 좀 내 마음을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도 마저 가봅시다.
지금 4번에서는 A하고 B에서 모두 현실에서 겪어야 할 외부의 시련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둘 다 외부적인 시련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제시된 부분 중에 일부 같이 해석을 해보면서 A, B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단골 유형이죠. 1부에서 우리 그 현대시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일부 그 현대시에서는 제가 표현상의 특징 문제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고요. 2부 고전시가에서는 이렇게 A, B 단어의 문맥적 의미에 맞는 어떤 역할 이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들은 현대 고전을 넘나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연습을 해두시면 좋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 정철의 작품도 보았고 또 중요한 문제 유형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3번 A와 B를 비교해서 고전 소설 가져왔어요. 고전 소설인데 제목을 제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요. 딱 보면 어떤 작품인지 사실은 우리 수험생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토끼하고 자라 나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거 수군가요, 수군가. 토끼는 그리고 밑에 보면 자라는 나오거든요. A하고 B를 비교를 해서 제시된 묶여진 부분 비교를 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토끼는 덮쳐드는 파도도 저를 반겨 달려오는 용궁의 벼슬아치들로 보이고 제 마음도 파도처럼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지니 노래가 절로 나온다. 우리 수군가나 토끼전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이 바다, 파도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용궁에 들어가기 전 이제 자라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너 바닷속에 가면 엄청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바다로 향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엄청 신나는 거예요. A 가볼까요? 이 품진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가노라. 물나라가 푸른 산보다 크고 좋으리. 자라 타고 이내 몸은 가곳도 가네. 오고 가는 흰구름아 부러워하러무나. 이제 가면 붓을 잡고 역사를 써서 용궁 안에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리로다 라고 하는 거죠. 신나 있습니다. 지쳐놓고 재물 많은 몸이 되리니 100년, 1000년 길이길이 복을 누리리라. 자, A가 사실은 여기 부분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엄청 신나 있죠. 토끼가 노래를 마치고요. 작은 배를 벌른거리면서 크게 웃자 자라는 피식 웃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요? 너 사실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내 등에 앉아서 웃기까지의 교만하기 짝이었군. 꼬실 때는 언제고요. 이제 네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있어 보아라. 자라는 토끼의 노랫소리를 받아서 또 한 곡을 읊습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을 품으며 얼마나 바쁘게 이 푸른 산에 다녔더냐.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파도를 박차고 갔다가 돌아오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서 공을 이루었죠. 이제 용왕님의 그런 약을 얻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토끼의 간. 토끼는 지금 홀딱 속아가지고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한갓 용왕님 기쁜 빛을 보려 하도다. 우리 임금님의 병환 나으심이여 왕궁이 편안함을 기리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해서 A와 B에서 어떤 내용이 적절합니까? 답은 2번. B는 A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답은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1번이 왜 아닌지를 한번 볼까요? A는 B와 달리 수궁을 구체적 묘사했다고 그랬는데요. 수궁 묘사하는 부분 없고요. 자, 3번. A와 B는 용왕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다. 지금 B에서는 용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지만 A에는 없습니다. 자, 4번에 A와 B는 서로의 처지에 공감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B에서 자라는 토끼를 간사하다. 너 이제 바닷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는 것을 여기 B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공감하는 이런 마음 아닙니다. 해서 답은 쉽게 찾으셨더라도 저는 이제 문학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그 수험생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모든 게 독해.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를 못하면 사실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못 보면은요. 문학 독해고 비문학 독해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걷어내실 것. 여러분 생각을 걷어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지금 문학도 비문학도 이러한 일치에
사실적인 사고를 묻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쉽게 찾으셨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일치 문제 유형이라는 거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려고 답지 이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14번 그 서수장의 특징, 현대 소설입니다. 박완서의 소설을 가져왔는데요. 조금 길죠. 요즘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요.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전체를 너무나 문학 같은 경우는 꾹꾹꾹꾹 막 세밀하게 읽어가는 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또 하나 간과해서 너무나 빠르게 숭숭숭숭 읽어가다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맞게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할 부분, 좀 스킵하고 읽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야겠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읽으셔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일치문제처럼 읽으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서술의 특징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변 아파트 7동의 18층 3호에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남편과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는 고부간이었다. 관계 보여지죠. 3인칭 전적작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이란 데 대해서만은 대단히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게 마련이라는 게 그것이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의 바로 이 한 가지 근심이었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가봅시다. 늙은 여자는 실상 늙은 여자는 아니에요. 아직 환갑도 안 됐대요. 시집이 온 지 며칠이 지나도록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어머니로 부르잖아요. 둘의 관계는 고부관계. 시어머니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불러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뚜둥. 비문학에서만 이러한 지시어 접속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문학을 읽을 때도요. 그게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수필이 됐건 희곡이 됐건 이런 지시어나 접속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한테 뭔가 중요 사건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암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암시 받으셔야 되죠. 삘빡 받으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답은 2번에 연관된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게 답이 되는데요. 제가 답으로 먼저 간 이유는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먼저 짚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독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답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연관된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방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무언가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피소드 얘기해 볼게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주로 관계 소개. 그리고 이들 등장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누구누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줬죠. 그런데 어떻게 보여줬죠? 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그래서 시점으로 우리가 보자면 시점으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문학을 독해할 때 이론에서 챙겨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에서는 소설자가 말해주고 싶은 것을 말해주잖아요. 바로 이러한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방법 이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로는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탁 포인트를 잡았으면 요약적 제시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조금 이따 답지에서도 확인해 드리겠지만 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지에서 소거 가능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문학적인 그 공부 문학의 용어 공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 공부되어진 내용을 본문에 가서 응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 문제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문학의 용어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건 우리 1교시에서 현대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술의 특징 문제에는 우리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처럼 어떤 문학 용어를 제시해주고 그 문학의 용어가 본문 속에서 이러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답지 만드는 문제 모양은 똑같네요. 앞으로 표현법, 뒤쪽으로 그것으로 인한 효과. 그래서 지금 답은 2번. 먼저 요약적 제시 사건, 서술자가 삼신 전주 작가 시점을 얘기하고요. 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같이 읽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답지들도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자, 계속해서 본문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해석.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친구를 초대했죠. 친구들은요, 오이소박이 맛을 특히 칭찬하면서 누가 담갔냐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집 노인네 솜씨야. 여자가 간결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집 노인네 솜씨야. 자기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노인네라고. 늙은 여자는요, 죄송해요. 늙은 여자는 그 말이 섭섭해서 며칠 동안 입맛을 잃었다. 자, 어때요? 요약적 제시를 하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둘 사이가 뭔가 완만하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죠. 감기 기운만 있어 봬도 노인네가 옷을 얇게 입으시니까 그렇죠. 화장실만 자주 들락거려도 노인네가 과식을 하니까 그렇죠. 질긴 거나 딱딱한 걸 먹으려고 하면 노인네가 그걸 어떻게 잡수시려고 그래요? 자, 어때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요약적 제시되죠. 그러면서 인물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노인네가 시어머니가 밀리네요. 젊은 며느리한테 밀리는 상황.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부도덕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단편적인 이런 모습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사건 제시됩니다. 그러다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늙은 여자에게 바로 손자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늙은 여자의 아들까지 덩달아서 할머니라고. 아들도 못됐죠. 이 늙은 여자 아들이라면 아들이잖아요. 늙은 여자의 아들까지. 근데 아들도 할머니라고. 오늘 아침에도 늙은 여자는 깨어서 누워 있습니다. 늙은 여자의 방은 아파트의 방 중에서 바깥으로 창이 나지 않은 단 하나의 방이었기 때문에 밖이 어느 만큼 밝거나 알 수도 없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무지 못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골방에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답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부분 중요한 부분은 발췌독해서 읽었고요. 나머지 답지들 한번 연결시키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섬세하고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그랬는데요. 여기는 심리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로 사건, 여러 가지 짤막한 사건들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모습을 봤고요. 자, 3번입니다. 독백을 대화 형태로 가장하여 그랬는데요. 독백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 하나 있었죠. 우리 집 노인네 솜씨야. 이건 독백 아니잖아요. 자, 4번에 다양한 인물, 등장인물을 설정하여. 자, 등장인물은 다양하진 않지만 뭐 몇 명 나와요. 하지만 주로 이제 등장인물이 바로 이 노인과 젊은 여자가 노인네라고 일컫는 이 시어머니와 젊은 여자. 그래서 다양한 인물군이라고도 볼 수 없겠고 계층 간 갈등의 양상을 폭넓게 나타내고 있다 그랬는데 계층 간 그 갈등 양상이 보여지긴 하지만 어떤 뭐 폭넓게 그려지고 있다까지는 연결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평상시에 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되고 또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하냐. 여러분 분명히 문학은요. 용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문학 용어 공부하셔서 그 문학의 용어가 주로 이렇게 사실적인 사고와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좀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도 다뤄보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다만 지문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전의 문제 그 푸는 연습과는 좀 다르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학의 용어를 철저하게 공부해 주실 것, 정확하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길어진 문제 유형도 풀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 주실 것. 자, 제가 다음 동영 모고에서도 또 좋은 문항을 선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5번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문제 모형만 보자면 마치 비문학 문제 같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고전수필입니다. 그 허균의 유제론이라고 하는 고전수필 가지고 왔는데요. 허균하면 우리가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많이 아시죠? 허균의 유제론이라고 하는 고전수필입니다. 자, 이 글에서 우리 허균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전문을 여러분은 꼭 읽어주시고요. 저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살림과 초택에 포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흔하게 있으며, 그런데 어찌하여 문학에서도 지시어 접속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자연과 초택에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흔하게 있냐. 뭔가 또 이 부분만 봐도 느낌은 조금 오시죠. 우리 허균은 특히 홍길동전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뭔가 신분에 따라서 자기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느낌이 조금 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살림이나 초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속세가 아닌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숨겨져 있는 곳, 그러니까 꼭 그 정계 쪽이 아니라 조금 숨겨져 있는 이런 쪽, 인재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곳, 평범한 곳. 자, 그리고 또 가서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으니 인재가 드물게 나서 되게 예로부터 이렇게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재를 제대로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인재가 드물게 나, 나라도 좁고, 이걸 걱정했다. 그리고 2조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쓰는 길이 더 좁아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인재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어미가 천하거나 개가를 했으면 그 자손은 아울러 벼슬길에 충수되지도 못합니다.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어. 단적으로 표현 나왔습니다.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어. 한다. 이것이야말로 월남으로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마지막입니다. 하늘이 낳아주는 것을 사람이 버리니, 하늘이 낳아주는 것을 사람이 버리니 이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 인재들을 주기는 하나 그들이 묻혀 있어서 아까 우리 살림, 초택에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하늘이 인재를 주지만 그들이 숨겨져 있어요.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들이 뭐 또 신분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등용이 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어.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신분을 좀 초월해서 평등하게 인재를 등용했으면 좋겠다. 왜? 안 그래도 나라 좁아서 인재 없는데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겠는가? 15번.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 답은 3번. 이런 문제, 비문학에서도 아주 단골 유형이니까요. 읽어가시면서 이 글의 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이요. 자, 이번에는 18번, 16번 각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비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독해는 보시면은요, 뭔가 좀 일률적이죠.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지문이 길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적 사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오늘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작품이 나오면 물론 문학에서는 반갑죠. 하지만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왔더라고 해도 물론 우리 공무원 국어 시장에서는 거의 그런 문제들 많이 제시되질 않지만 그렇게 나왔더라도 여러분들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문학적 용어 꼼꼼하게 공부해 가시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연습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문학 16번에서 각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적인 사고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고전소설의 서술의 특징 문제 있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서술의 특징, 현대소설에서는요. 그 문학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각 문단에 대한 설명, 이 서술의 특징에서는 또 비문학에 알맞은 그런 이론에 관한 이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서술의 특징 같은 문제 유형인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술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코끼리와 박쥐도 가끔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자연 발효된 과일을 먹은 놈들이다. 실험실 안에서지만 동물 주당이 또 하나 탄생했다. 초파리가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첫 단락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가나다라마
가나다라 4개 단락 있습니다. 자, 답지에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가단락에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논지는요, 주제문이죠. 주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두 번째, 나단락에서 다른 예를 제시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에서 과학자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논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라단락에서 논거를 보강하면서, 이번엔 논지가 아니라 논거죠.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논거를 보강하면서 뒷받침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논지 전개상의 특징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1회 동형 모고에서는 여러분들 단락을 좀 부분적으로 잘 쪼개서 보시라고 조금 난도 약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논지 전개상의 특징, 이런 문제가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개는 아까 우리 현대소설에서처럼 전체적으로 보게 만들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이제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답지에서도 많이 어려운 용어는 이렇게 집어넣진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기본적인 논지, 뭐 논거 이런 용어들과 함께 뭐 예문 이런 것들 용어 좀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가져와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난도는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이 글에서의 주제는요. 첫 번째 첫 단락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인간과 초파리의 추파리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이렇게 되겠는데요. 과학자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논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지금 비문학의 논지 전개상의 특징 문제인데 각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 약간 바꿔서 이렇게 제시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조금 난도 높여가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놓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에서는요.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아까처럼 뭐 서술상의 특징, 지금 이렇게 비문학에서는 뭐 논지 전개의 특징이라든지 서술의 특징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각 문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주제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느냐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 국어에서는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아느냐 모르느냐죠. 주제를 알면 좀 더 쉽게 풀려지는 이런 비문학의 논지 전개상의 특징. 그런데 문학은요.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표현법을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더 잘 풀려집니다. 그래서 각기 좀 공부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포인트점을 줘야 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아무튼 우리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에서는요. 17번에서는 다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본문에 제시된 국경 그리고 공장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전문 물론 다 읽어야죠. 하지만 막 꼼꼼하게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 자, 하지만 단락 이름은 붙이러 가야겠습니다. 지금 첫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첫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아니죠. 여기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단락. 뒤쪽으로 가서 이처럼 경제와 문화 파워가 해서 몇 개 단락이에요? 이처럼 네 번째 단락, 4개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처럼 했기 때문에 사실 위에서 단락 이름 붙이면서 얼른을 스킵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일부에서 같이 연습해 드렸습니다. 문제에서 중요 용어 제시하잖아요. 이게 또한 우리 공무원 국어의 중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전반부에서는 그 제시된 단어 선과 악이 있었죠. 스피노자의 입장은 해서 그 문제 연습할 때도 문제 중요하게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국경과 공장이 있는데 이 단어를 문맥에 맞게 제대로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가서 그 부분 제대로 잘 보면 되는데 또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이처럼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우리한테 제시를 했잖아요.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예요? 위에 있는 내용을 싹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우리한테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이처럼 경제와 문화 파워가 세계화의 요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제와 문화 파워라고 하지만 위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리됐어요.
이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나? 여러 가지 힘의 원천을 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국민 전반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국가의 경제 문화 파워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다. 아, 네. 국민 전반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세계화 시대는 열린 사회 시대이기도 하다. 국경이 열리고 권력에 의한 정보의 독점과 차단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인터넷이요. 국경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보호의 장벽에 막혀서 지금 네모가 좀 빠져 있죠. 죄송해요. 문제가 좀 네모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 국경이 열리고 권력에 의한 정보의 독점과 차단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국경이 열렸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이 나라 저 나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경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보호 장벽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의 경쟁력이 높은 상품과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한편으로 우리의 자본과 생산 시설이 보다 나은 노동의 조건과 기업의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문장 길입니다. 나라 안에 산업 공동화 현상을 빚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국경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한테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국경의 의미가 뭐예요? 이 국경이 무너지면서 그동안은 이 국경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보호 장벽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 국경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던 것이 다 들어와 버린다. 자, 보호 장벽. 답은 벌써 하나로 제시됐네요. 문맥에 이 단어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읽어가면서 느낌이 오시나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자본과 생산 시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빚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대요. 유럽의 공장으로 불렸던 독일이, 자, 여기도 공장, 국경, 공장, 문제입니다. 국경, 공장. 유럽의 공장으로 불렸던 독일이라고 했죠. 이 독일이 10%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면 이 공장이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 물건을 만드는 곳?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독일이 실업률이 없었는데 바로 이 실업률이 생긴 이런 이유가 바로 세계화 때문이다. 그런 세계화는 어떤 세계화? 본문의 필자가 말하고 있는 세계화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이러한 내용의 세계화죠. 이제는 보호 장벽이 없어진 그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의 공장으로 불렸던 독일에서의 공장의 의미는 바로 실업률이 낮은 곳이었던 독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동영 모고에서 제가 어휘편에서도 문맥에 맞는 어휘 골라내기 이런 연습을 다양하게 시켜드렸는데요. 이 문제도 아주 단골 유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문맥을 연습하는 굉장히 좋은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맥에 맞는 연습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17번의 답은 이렇게 2번이고요. 자, 계속해서 비문학 문제입니다.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본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부터 또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얼른 단락 이름 붙여가면서 이 처마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락, 1단락, 2단락, 처마를 깊게, 나왔네요. 자, 3단락, 처마를 깊게, 나왔네요.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이렇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한테요 뭔가 처마를 깊게 이런 용어가 바로 또 제시돼요. 문제 푸는 요령이 조금 보여지죠. 자, 우리 특히 동영 모고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좀 더 실질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우리 시험장에서는 0.001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쓰일 수 있는 팁들인데요. 비문학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푸는 요령을 알고 그 문제에 맞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셔서 빠르게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답을 찾으러 가는 것, 이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이나 문학의 독해에서는 여러분의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평시 이 문학이나 비문학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건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감각을 틔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을 틔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는데 그 문제에 맞는 뭐 지문 읽어가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니까요. 자, 해서 지금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 지금 2단락, 3단락에서 계속해서 처마를 깊게 이게 나와 있잖아요. 답지로 가서 그래서 본문을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답지에서 첫 번째 1번 농경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농경생활 얘기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죠.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1차 장소로 처마 밑이 알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처마가 깊어지게 됐다. 자, 2번 집의 규모 얘기는 사실 없고요. 자, 3번 집을 짓는 주된 재료가 목재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부분에서 우리 이 처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얘기가 3단락에 있죠. 3단락에 보시면은 이 목재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목재이기 때문이다. 자, 4번 답지에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2단락에 있죠. 답지가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난도가 사실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이렇게 끌어내와서 하는 연습, 이 연습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단락 이름 붙여가시면서 문제 있는 이 내용이 이 단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눈으로 빠르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답지까지 3박자 맞추어가는 연습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여러분 감이 조금 오시나요? 자, 해서 18번 문제에서 처마를 깊게 하는 이유, 본문 중에 있는 내용 연결시켜가서 빠르게 이렇게 답 찾아가는 연습해 보았고요. 19번의 문제에서는 다시 어휘 문제 가져왔습니다. 보기는 기억의 한 예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사실 이것도 보기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 있어 보이려고 본문 좀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요, 시험장에서도 그렇죠. 시험 문제도 그래요. 어떤 시험 문제는 그 문제를 뭐 다 읽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빨리 연결시키는 거.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위에 별로 필요 없고요. 밑에만 봐도 답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한 감각도 길러주세요. 그러한 감각도. 왜? 우리가 지문이 길어지면 어디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 시간 줄이는 연습이요. 자, 보기 갑니다. 생각. 생각 옆에는 한자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고유어, 견해, 사유, 의사. 그렇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뭐냐? 이 생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되겠느냐? 사상, 상념, 심중. 이것들은 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죠. 문맥에 맞게요. 문맥적으로. 하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배워서 아는 거, 이런 게 지식이기 때문에 1차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19번에 4번 제시하고 우리는 20번 라스트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은요. 또 문제 너무 좋죠. 문맥상 기억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단락 이름 또 얼른 붙여주시는데요. 단락 이름 붙이면서 읽을 부분, 읽지 않은 부분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끝단락만 좀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꿈이 중요한 까닭은 이처럼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네, 꿈을 통해서요. 그런 일은 깨어있을 때에는 쉽사리 알아내기 어려운 것. 이는 따뜻하고 화려한 옷이 몸의 상처나 결점을 가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걸 유추라고 하죠. 빗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과 빗대죠? 옷을 입는 거요. 옷을 입는 거에 빗대서 기억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도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옷을 벗기를 기다려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1교시 독해를 할 때도 제가 중요하게 제시를 해드렸던 게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이 지문의 밖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그 단어가 같은 문맥적인 의미로 쓰일 수 없는 게 이 지문 내에서는 같은 문맥적인 의미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의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시된 이 단락 내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정신의 옷, 화려한 옷, 이것에 감싸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자, 몸의 상처, 그 사람의 내면 세계, 몸의 상처나 결점, 내면 세계, 이게 화려한 옷이나 정신의 옷에 숨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의 내용은 1번, 잠이 콤플렉스의 심화, 아니요. 2번, 꿈이 정신의 질병 예방이요? 아니요. 바로 깨어있는 의식이 내면 세계의 관찰. 네, 마지막 문장에서 그대로 있죠. 그대로 마지막 문장에서 어떻게 이어볼까요?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신이 옷을 벗는 거죠. 자, 내면 세계를 관찰해준다. 여기요, 내면 세계요. 내면 세계요. 사실 비문학이요. 비문학다운 문제도 소문문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단락,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락을 잘 연결해서 그 부분에서 빠르게 우리의 감각을 키워서 연결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국어에서의 비문학 독해는요. 물론 강한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저랑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노력, 문제만 막 들이다 양치기처럼 갈 게 아니라 좀 질 높게 그리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러한 문제 유형을 잘 연습하고 가면 되거든요. 자, 오늘 저는 15개의 독해 유형 그리고 비문학, 문학 독해 유형, 그리고 5개의 문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가 1회차 동영 모고에서는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좀 문맥에 맞게 이렇게 연결해 보는 연습,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가져왔고요. 또 여러분들 1차적인 가장 많이 묻는 유형인 사실적인 사고의 문제 유형을 각 영역별로 많이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연습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회차에서 더 엄선된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렇게 실력을 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